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으나 지금 김대감의 집마당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화려한 청사초롱 대신 찢어진 깃발이 나부끼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자리는 동네 왈패들의 비아냥거림과 아낙네들의 수근거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 이것이 과연 한양 도성 안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의 혼례식이란 말인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서 있는 신랑의 꼴을 보자면 지나가던 개조차도 혀를 차고 도망갈 지경이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흡사 귓집 뭉치처럼 엉겨 붙어 있었고 때에 쩔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저고리 사이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여 하객으로 온 양반들조차 코를 틀어쥐고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다. 그가 바로 동네 개천다리 밑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거지 왕초 달수였으니 천하의 김대감이 금지오겹 아끼던 막내딸 연화 아기씨의 배필이 될 줄은 삼척동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허, 이거 참 김대감이 드디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한들 어찌 저런 천한 걸렁뱅이 놈에게 귀한 딸을 내어준단 말인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비난의 화살이 비수처럼 김대감의 가슴에 꽂혔으나 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핏발선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루에 앉아있는 김대감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정실부인 윤씨는 이미 혼절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시비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으나 눈물은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려 화장이 흉하게 번져 있었다. 정작 이 기가 막힌 혼례의 주인공인 달수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신 누런이를 드러내며 희죽거리고 있었고 이따금씩 콧물을 훌쩍이며 소매로 쓱 닦아내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례상 위에 놓인 삶은 닭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김대감 댁은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였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 모를 흉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다. 장래가 촉망되던 장남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낙마하여 급사하더니 곧이어 차남마저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다. 집안의 대를 이을 두 아들을 연달아 잃은 김대감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고 가문의 기운은 급격히 쇠락하여 집안 곳곳에는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게 되었다. 밤마다 지붕 위에서는 부엉이가 울어댔고 멀쩡하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는가 하면 대들보가 이유 없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와 하인들마저 공포에 질려 하나둘씩 집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에 남루한 행색의 노승 하나가 김대감의 집문을 두드렸다. 평소 같으면 문전 박대를 당했을 몰골이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김대감은 노승을 사랑채로 들여 극진히 대접하였다. 탁주한 사발을 단숨에 비운 노승은 김대감의 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대감의 집안에는 지금 멸문지화의 살이 끼어 있소이다. 이대로 두면 남은 막내딸 하나마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횡사할 것이며 대감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요. 김대감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스님, 제발 우리 연화를 살릴 방도만 알려주십시오.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면 내놓겠소이다. 그러자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저히 믿기 힘든 비방을 내놓았다. 재물은 필요 없소. 다만 따님의 목숨을 부지하고 가문의 맥을 잇고자 한다면 이 고을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사내에게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귀한 것을 버리고 천한 것을 취해야만 애군을 막을 수 있는 법. 그 사내가 바로 저 개천다리 밑에 거지달수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대감은 노승이 미치광이라 생각하여 당장 내쫓으려 했으나 그날 밤 딸 연화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의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딸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자
김대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승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다시 현재의 혼례식장으로 돌아와 마침내 신부가 입장할 차례가 되었다. 연지 곤지를 찢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연화가 시비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청마루로 나왔으나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지에게 팔려간다는 사실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늙은 아비의 눈물 젖은 호소를 듣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가 희생하여 가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뿐이었다. 신랑. 신부 맞절 집내관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다. 달수는 헤헤거리며 넙죽 절을 올렸으나 그 모양새가 어설프기 짝이 없어 구경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반면 연화는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맞절을 올렸으나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과 가문을 위한 비장한 결의가 담긴 결정체였다. 혼례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황망이 지나가고 마침내 신방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다. 물론 신방이라 해봐야 비단 금침이 깔려있는 안채가 아니라 달수가 기거하는 개천 다리 밑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 김대감은 차마 딸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뒤돌아서서 흐느꼈고 윤씨 부인은 내 딸. 불쌍해서 어찌해 라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가마조차 준비되지 않아 연화는 걸어서 달수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다. 비단신이 진흙탕에 빠져 더러워지고 고운 치맛자락이 가시덤불에 걸려 찢겨나갔지만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앞서 걷던 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바지춤을 추스르거나 길가의 핀들꽃을 꺾어 귀에 꽂는 기행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뒤를 졸졸 따라오며 수군거렸다. 참, 저 고운 아기씨가 오늘 밤부터 저 거지 소굴에서 어떻게 지낸담.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꼴을 당하나. 그들의 동정 섞인 조롱은 연화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으나 그녀는 애써 귀를 닫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 떨어진 숲속의 외딴 곳.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드나드는 폐가와 다름없는 초가집이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한쪽 구석에는 누가 먹다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음식 찌꺼기들이 썩어가고 있어 악취가 진동했다. 달수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발로 차서 열며 낄낄거렸다. 색시야. 여기가 우리 보금자리다. 어서 들어오거라. 오늘 밤은 내가 아주 뜨겁게 안아줄 테니. 크헤헤. 그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메아리쳤다. 연화는 잠시 멈칫하며 그 참혹한 풍경을 응시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이 평생을 묻어야 할 무덤이자 감옥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몰락해가는 가문과 늙은 부모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썩은 집더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훅 하고 끼쳐와 숨을 턱 막히게 했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이 기막힌 혼례를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인 양. 빗줄기는 거세게 초가집 지붕을 때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달수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가지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연화를 향해 손짓했다. 뭐 하고 서 있느냐. 어서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르지 않고. 번쩍이는 번개 불빛에 비친 달수의 얼굴은 여전히 멍청해 보였지만 그 순간 연화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을 본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이라 그녀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쾅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밤이 시작되었다. 연화의 심장은
공포와 긴장으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동이 터오자 찢어진 창호지 문틈 사이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어 방 안의 비참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비추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꿈에서 깨어난 연화에게 닥친 차가운 현실의 첫인사였다. 고운 비단 이불 대신 거칠고 냄새나는 멍석 위에서 눈을 뜬 연화는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한기에 몸서리치며 일어났는데 옆자리에는 남편이랍시고 누워있는 달수가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요란하여 천장이 무너질 듯했고 잠결에 벅벅 긁어대는 백가죽 소리는 혐오스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연화는 잠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비들이 새순물을 대령하고 머리를 빗겨주던 규방 아기씨였으나 이제는 스스로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비녀로 고정하고 흙투성이가 된 화롯 대신 달수가 어디선가 주워온 낡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었는데 그 옷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찔렀다. 부엌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솥단지 하나 걸린 공간으로 나가보니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구석에는 쥐들이 파먹다 남은 고구마 몇 알만이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표주박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찼으나 그녀의 마음보다는 덜 차가웠으리라. 우물가로 가는 길. 마주치는 마을 아낙네들의 시선은 가시처럼 따가웠다. 어머, 저기 좀 봐. 김대감댁 막내딸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네. 주헌, 거지의 아내가 되더니 하루아침에 귀티가 싹 가셨구먼. 그들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수군거렸고 일부러 연화가 물을 뱉는 자리에 침을 뱉거나 흙탕물을 튀기기도 했다. 연화의 하얀 손등 위로 검은 흙탕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섰다. 분노와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녀는 노승이 남긴 가문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오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물동이에 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결코 주저앉아 울지 않았다. 진흙구덩이에 떨어졌을지언정 마음만은 연꽃처럼 맑게 지키리라 다짐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겨우 불을 지피고 찐 고구마를 상에 올리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던 달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에헤헤. 색시야. 밥 다 됐느냐.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다. 달수는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로 덥석 고구마를 집어 입에 우겨 넣었고 뜨거운 김에 입천장을 대었는지 호들갑을 떨며 물을 찾았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 사발을 건네자 그는 단숨에 들이켜고는 트림을 꺽하고 내뱉었다. 색시야. 나는 오늘 장터에 나가서 한탕하고 올 테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운 좋으면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올지 모르니. 그 달수는 연화의 안색 따위는 살피지도 않고 해진 집신을 끌며 룰루랄라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신혼 첫날부터 아내를 홀로 두고 구걸하러 나가는 꼴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연화는 그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달수가 나간 뒤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팎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무너진 담장을 돌로 메우고 마당에 자풀을 뽑고 방 안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니 폐가 갔던 초가집이 조금이나마 사람 사는 곳처럼 변해갔다.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친 일로 인해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리라 생각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달수는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닭은커녕 먹다 남은 전, 부스러기와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벌건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다. 어이, 마누라 내왔네. 오늘 장터에서 김 부자놈이 잔치를 벌이길래 얻어먹고 왔지. 자, 자네도 한 잔 밖에나. 달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연화에게 술병을 들이밀었고 연화가 이를 거부하자 짐짓 화난 척 소리를 질렀다.
뭐야, 서방님이 주는 술을 마다해. 이래서 양반집 규수들은 뻣뻣해서 재미가 없다니까. 그는 혼자 술병을 입에 털어넣고는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연화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이내 코를 골며 잠든 달수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저런 천박하고 무능한 사내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노승의 말이 그저 미친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밖에서는 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연화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든 달수의 발치에 앉아 구멍난 그의 버선볼을 기워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빗소리에 잠을 설치던 연화는 문득 달수의 코 고는 소리가 멈춘 것을 깨닫고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달수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낮에 보던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입을 해벌리고 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굳게 담은 입술과 오똑한 콧날이 마치 잘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서늘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었다. 빗물 새는 초가집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달수의 주변에는 마치 아지랑이처럼 따스하고도 묵직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달수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달수가 잠꼬대인 듯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칼을 숨겨야 한다.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경박한 목소리가 아니라 천지를 호령하는 장군의 호령처럼 낮고 중후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강렬한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순간 달수가 눈을 번쩍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연화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섬뜩하여 연화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달수는 다시 눈을 스르르 감더니 읍냐. 닭다리. 맛있다. 하며 몸을 뒤척여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다시금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지만 연화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저 사내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낮에 보았던 한심한 거지의 탈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용이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율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달수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노승이 말한 비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진흙 구덩이 속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여의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화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밖에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으나 연화의 눈빛만은 촛불처럼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해 여름. 하늘은 마치 세상의 원한이라도 맺힌 듯 불덩어리 같은 태양만을 내리쬐고 있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달포 넘게 지속되자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질렀고 타들어가는 논밭에서는 농부들의 한숨 소리만이 메마른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개천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라.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마다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뒤집고 썩어가고 있었고 그 위로 새까만 빠릿대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윙윙거리는 소리는 듣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름 모를 역병마저 돌기 시작하니 마을 어귀마다 멍석에 말려나가는 시신들이 줄을 이었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 산천초목이 모두 슬픔에 잠긴 듯했다. 연화는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버약볕에 그을려 까칠해졌고
고운 손은 흙일과 물동이를 나르느라 거북이 손처럼 투박해졌으나 정작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친정인 김대감 댁을 둘러싸고 도는 흉흉한 소문과 그 위기 속에서도 천하태평으로 잠만 자는 남편 달수의 모습이었다. 들었나? 관가에서 이번 가뭄과 역병이 모두 김대감 댁의 부덕함 탓이라며 벼르고 있다더군.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가뜩이나 자식 잃고 가세가 기운 양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쉿. 목소리 낮추게 조정의 권신들이 김대감을 역모로 몰아가려고 이번 재앙을 핑계 삼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연화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다. 안 그래도 기울어가던 친정이 이제는 역적의 누명까지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친정으로 달려갔으나 대문 앞은 이미 포졸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늙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에 연화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출가 외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절망에 빠져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다. 집안의 열기를 피해 마루 끝에 누운 달수는 배를 훤히 드러내놓고 부채질을 하며 낮잠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처가가 풍비박산이 날 지경인데도 팔자 좋게 늘어져 있는 꼴을 보니 참았던 울분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다. 연화는 달려가 달수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시오. 제발 좀 일어나시오. 당신은 눈도 귀도 없습니까? 세상 천지가 곡소리로 가득하고 장인 장모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 이리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달수의 뺨을 적셨다. 내가 미쳤지. 노승의 말만 믿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내가 바보 천치였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소. 연화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원망, 그리고 희망이 짓밟힌 처절한 절규였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연화의 눈물이 달수에 감겨있던 눈꺼풀 위로 떨어져 흘러내리자 마치 주문이 풀린 듯 달수가 눈을 번쩍 떴다. 그런데 그 눈빛은 평소의 흐리멍덩한 동태눈이 아니었다. 깊고 그윽한 호수처럼, 아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매의 눈처럼 서슬퍼런 광채가 번뜩였다. 달수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연화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연화가 알던 그 경박한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묵직하며 위엄이 서려 있는 장부의 목소리였다. 부인, 그만 우시오. 이제 눈물은 거두고 일어날 때가 되었소. 연화는 너무 놀라 딸꾹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누구시오? 내가 알던 그 달수가 맞소. 달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젖은 볼을 투박한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지금까지 미천한 지아비를 믿고 기다려주어 고맙소. 내 비록 거지의 탈을 쓰고 살았으나 짐승은 아니외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으니 내 부인의 억울함과 장인 어른의 누명을 벗겨드리리다. 달수는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보찜을 풀더니 그 속에서 녹슨 배지 하나와 낡은 나침반 패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연화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관아가 아니라 장인 어른 댁 선산이오. 연화는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은 험하고 스산했지만 앞장서 걷는 달수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나처럼 길을 찾아 나갔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의 등은 태산처럼 든든해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김대감 댁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선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였다.
달 밝은 밤. 무덤가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다. 그러나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형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패처를 들고 이리저리 방향을 재보기도 하고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며 무덤 주위를 맴돌았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달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연화를 돌아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인, 잘 보시오. 이곳은 본래 비룡상천형 플롱샹티엔싱, 즉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국의 천하 명당이요. 장인 어른께서 젊은 시절 승승장구하고 집안이 번성했던 것은 바로 이 폐자리의 기운 덕분이었소. 헌데 지금은 그 기운이 뚝 끊기고 오히려 시커먼 살기가 용의 목을 조르고 있소이다. 연화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으나 달수의 말에서 풍겨나오는 확신의 전율을 느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의 목을 조르다니요. 달수는 대답 대신 금이를 들어 무덤 뒤편 소나무가 우거진 둔덕을 가리켰다. 저기를 보시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용맥 롱미의 혀를 끊기 위해 사악한 짓을 저질렀소.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저주란 말이오. 달수는 거침없이 빼치질을 시작했다. 깡깡 적막한 산속의 쬐미나리,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달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과 붉어진 힘줄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달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흙구덩이 속에서 무언가를 힘껏 잡아당겼다. 으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흙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길이가 좋기 세자는 되어 보이는 시뻘건 녹잇은 쇠말뚝이었다. 그 흉물스러운 쇠말뚝을 보는 순간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쇠말뚝에는 붉은 부적과 함께 여인의 머리카락이 칭칭 감겨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달수는 쇠말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어른의 장남과 차남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가문을 멸망시키려 했던 흉물, 혈침쇠전, 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명당의 혈자리에 이 쇠말뚝을 박아지기 뒤치를 끊어버렸으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급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달수의 설명에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빠들의 죽음과 집안의 몰락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저주 때문이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을 쳤다. 달수는 그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쇠말뚝은 단순히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이 아니오. 이토록 정교하게 혈자리를 찾아내어 정확히 꽂을 수 있는 자는 당대 최고의 풍수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장인 어른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거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오. 달수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일만 남았소. 내 오늘 밤 이 산에 박힌 모든 쇠말뚝을 뽑아내고 끊어진 용맥을 다시 이을 것이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서 이 끔찍한 음모의 실체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오. 그날 밤 달수는 산 전체를 누비며 무려 5개의 쇠말뚝을 더 찾아내 뽑아버렸다. 하나씩 뽑힐 때마다 땅에서는 채채 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했고 꽉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듯한 웅장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지막 쇠말뚝을 뽑아내고 숯과 소금을 그 자리에 묻어 정화의식을 마쳤을 때 기적처럼 밤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달수는 땀과 흙범벅이 된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바보 달수의 해픈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호령할 영웅의 여유롭고 당당한 미소였다. 부인, 이제 내려가십시다. 가서 저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과 간신배들에게
진짜 거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소. 연화는 달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진흙 속에 숨죽이고 있던 잠룡 젠룡이 마침내 눈을 뜨고 포효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매우 쳐라. 저 늙은이의 입에서 역모를 꾸몄다는 자복이 나올 때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쳐라. 관아의 형틀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김대감이 묶여 있었고 집행관의 서슬퍼런 호령과 함께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둔탁한 파열음을 내뿜었다. 으악!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마른 하늘을 울렸으나 단상 위에 앉아 이를 지켜보는 현감. 박가놈은 기름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느긋하게 부채질만 해댈 뿐이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관아마당은 피비린내와 땀냄새 그리고 구경 나온 백성들의 탄식과 공포로 뒤범벅되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다. 김대감의 엉덩이는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해졌고 흰 속바지는 붉은 선혈로 흥건히 젖어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포졸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하는 연화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아버님 안 됩니다. 나으리 제발 멈춰주십시오. 우리 아버님은 결백하십니다. 그러나 그녀의 처절한 호소는 현감의 귀에 닿기도 전에 사악한 웃음소리에 묻혀 흩어질 뿐이었다. 이 모든 사단은 김대감의 정적이었던 최판서와 결탁한 현감의 치밀한 모략이었다. 그들은 가뭄과 역병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이용해 김대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내 이놈 내 놈이 사악한 술수를 부려 하늘을 노하게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서 내 죄를 고하고 목을 내놓거라. 현감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고 미리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김대감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늙은 김대감은 고통에 못 이겨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연화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때였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멈추시오. 그 매질을 당장 멈추란 말이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누더기를 걸친 거지. 달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제의 그 비굴한 거지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태산처럼 당당했고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은 현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의 어깨에는 묵직한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쇳길이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짤그랑거리며 울려 퍼졌다. 현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 저 미친 거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는가.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옥에 쳐넣어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수에게 달려들었으나 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일갈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보고 나서 끌어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고을에 닥친 재앙의 진짜 원흉을 밝히러 왔다. 달수의 기백에 눌린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달수는 성큼성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콰르릉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녹이 쓴 쇠말뚝 6개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나왔다. 흉물스럽게 굽어있는 쇠말뚝에는 저주가 담긴 붉은 부적과 여인의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나는 물건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렸다. 달수는 쇠말뚝 하나를 집어들어 현감의 면전에 들이대며 외쳤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김대감 댁 선산 명당의 혈자리에 박혀있던 혈침이오. 누군가 고의로 지기 뒤치를 끊어 김대감 집안을 멸문시키고 나아가 이 고을 전체의 수맥을 차단하여 가뭄을 불러온 저주의 물건이란 말이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세상에. 저게 말로만 듣던 혈침이란 말인가. 어쩐지 멀쩡하던 우물이 마르고 흉사가 끊이지 않더라니. 달수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관아 담장을 넘어설 기세였다. 이 쇠말뚝을 박을 수 있는 자는
풍수지리에 능통한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대감을 제거하고 이 고을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검은 세력이 있소. 현감, 당신은 어찌하여 진상을 조사하지도 않고 억울한 충신을 고문하여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이 최판서와 내통하여 이 끔찍한 음모를 꾸민 공범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저주를 사주한 진짜 범인을 잡아들여야 할 것이오. 달수의 논리 정연하고 거침없는 언변에 현감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거렁뱅이인 줄만 알았던 놈이 이토록 명쾌한 이치와 증거를 들이대니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현감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고 악글 썼다. 이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저 쇠말뚝은 내 놈이 어디서 주워와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고 당장 목을 쳐라. 감히 관할을 능멸한 죄. 능지처참에 처하겠다.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달수를 에워쌌다. 살벌한 칼날이 달수의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달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늘을 올려다보며 껄껄 웃었다. 하하하,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거늘. 내 놈들의 죄악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더냐. 바로 그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관아 밖에서부터 뇌성병력처럼 터져나왔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낡은 갓을 쓴 선비들과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물밀듯이 관아 안으로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부정을 저지른 탐관오리들은 썩 나와 엎드려라.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칼을 들고 설치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고 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현감은 너무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관모가 벗겨지는 추태를 보였다.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위풍당당한 체구의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등장하니 그 서슬퍼런 위엄에 모든 이가 납작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현감의 앞에 섰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무고한 양반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으며 사악한 주술로 고을을 병들게 한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어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 달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천하의 암행어사가 거짓골을 한 달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닌가. 이보게,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네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조정의 존벌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저 거지가 대체 누구길래 암행어사가 하대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달수는 비로소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맑고 고귀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어사 영감, 늦지 않게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달수는 묶여있는 김대감에게 다가가 직접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연화와 장인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부인, 속여서 죄송합니다. 소생은 본래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충신, 이조판서 이원익의 아들 이몽룡이라 하옵니다. 간신배들의 눈을 피해 미치광이 거지 행세를 하며 복수의 칼을 갈아오던 중 김대감 댁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충신의 유일한 혈육이 살아남아 이토록 비참한 꼴을 견디며 때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에 백성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김대감은 퉁퉁 부은 눈으로 달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네가 이 판서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고맙네. 정말 고맙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달수를 향해 벅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짐작했던 잠룡은 헛된 환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현감과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끌려가는 순간
마른 하늘에 쿵 하고 천둥이 쳤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비는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다. 달수. 아니, 이몽룡이 뽑아버린 쇠말뚝으로 인해 막혔던 지기가 뚫리고 억울한 한이 풀리자 하늘도 감동하여 단비를 내려준 것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곤장으로 얼룩진 김대감의 피를 씻어내고 메말라 갈라진 대지를 적셨으며 지난 몇 달간 사람들의 가슴에 쌓였던 불신과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렸다. 달수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옆에서 연화가 다가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이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짜 빛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내린 단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려 갈라진 논바닥을 적시고 말라 비틀어진 강줄기를 다시금 힘차게 흐르게 하였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세상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역병의 검은 그림자가 씻은 듯이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은 김대감의 집 문지방은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손님들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사보다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거지사위 달수, 아니 이몽룡의 거취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사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부친의 관직을 복원시킴은 물론이요, 이몽룡에게도 이조참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는 교지엣지를 하사하였다. 금이 환양하여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탄 채 한양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몽룡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사랑채에 단정히 앉은 몽룡은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엔 국물 흐르던 얼굴은 말끔하게 씻겨져 백옥 같은 피부가 드러났고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히 상투를 틀어 올려 동곳을 꽂으니 그 기품이 왕후장상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거지 달수 시절 연화에게 슬쩍 닭다리를 양보하던 그 따스함 그대로였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조정의 사신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전하의 성은 이 망극하오나 소신은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사옵니다. 소신은 지난 10년간 거지의 탈을 쓰고 세상을 떠돌며 백성들의 가장 낮은 곳에 흐르는 눈물과 한숨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비단 관복을 입고 대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힌다면 어찌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신은 이곳에 남아 흙을 일구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사신은 몇 번이고 간곡히 설득했으나 몽룡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몽룡은 연화를 데리고 뒤뜰 정자에 올랐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연화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몽룡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정경부인 소리를 들으며 편히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내 고집 탓에 또다시 촌구석에 묻혀 살게 되었구려. 원망스럽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몽룡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다. 서방님, 저는 비단옷보다 서방님이 입고 계신 그 무명옷이 더 좋습니다. 권세는 아침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서방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마음은 천년을 가는 바위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바위에 기대어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기에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김대감 댁 근처 양지바른 언덕 위에는 아담한 서당 하나가 세워졌다.
연꽃이 피어나는 집이라는 뜻의 연화정, 렌화팅 이라 이름 붙인 그곳은 곧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몽룡은 돈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받지 않고 붓과 종이를 내어주며 성심껏 가르쳤다. 과거에는 마을의 천덕꾸러기 거지였던 그가 이제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의로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 역시 뒷바라지를 하며 틈틈이 마을 안악들에게 술을 놓거나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운명에 순응하는 여인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베푸는 기쁨을 아는 현명한 여인으로 거듭나 있었다. 어느 가을날,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을 바라보며 몽룡과 연화가 흐뭇해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삿갓을 눌러 쓴 낯익은 노승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1년 전, 김대감에게 연화를 거지에게 시집 보내라는 기상천외한 비방을 내놓았던 그 스님이었다. 몽룡과 연화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노승을 맞이했다. 스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몽룡이 넙죽 절을 올리자 노승은 껄껄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허허. 거지의 탈을 벗더니 이제야 제 얼굴을 찾았구먼. 자네가 용이 되어 승천하지 않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지렁이들과 함께 뒹구는 것을 택했다니.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김대감과 윤씨 부인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이 미련한 늙은이가 스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마터면 사위를 내칠 뻔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김대감이 눈물을 글썽이자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탁 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오. 만약 대감이 딸을 아끼는 욕심에 천한 사위를 끝내 거부했다면 지금쯤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오. 귀한 것일수록 낮추고 천한 것일수록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만복을 불러오는 열쇠인 게지요. 노승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떠날 채비를 했다. 몽룡과 연화가 섭섭하여 옷자락을 붙잡자 노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귀천을 따지지만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숨어있는 법이라네. 거지의 탈을 쓴 용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지. 부디 자네들은 앞으로도 그 마음에 눈을 잃지 말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살게나. 말을 마친 노승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산기슭의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몽룡과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그들 슬하에는 자식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하나같이 부모의 성품을 닮아 반듯하고 지혜로웠다. 김대감의 집안은 예전처럼 의리의리한 권세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니 적선지가 칙센지자 선을 쌓은 집안이라는 칭송이 자자하여 나라 안팎에 그 명성이 드높았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김대감네 막내딸이 거지를 주어와 정승을 만들었다지.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었다. 거지가 정승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워낸 것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늙은 몽룡은 화로 앞에 앉아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가 살았는데 말이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려 눈을 반짝였고 그 곁에서 바느질하던 연화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군고구마 냄새와 따스한 온기,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것은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이 지켜낸 진짜 행복이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지난날 시련이 덮이고 새로운 축복이 쌓이듯이 말이다. 천하의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주며 거지 사위와 양반 규수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